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면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전과학고 정보교사 박지훈이라고 하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텍스트를 숫자로 어떻게 바꿀까? 텍스트에 숨어있는 의미를 어떻게 할까? 기저귀와 맥주는 왜 함께 팔릴까? 이 세 부분입니다. 세 부분이라서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텍스트를 어떻게 숫자로 바꿀까와 그리고 텍스트에 숨어있는 의미를 어떻게 알까 이 부분은 사실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를 보면서 집필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는 어, 정보 교과에서 그 정보와 인공지능 기초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조금 다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정보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 선생님들도 이 부분을 좀 알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수학 선생님들도 여기 계시다면 수학 선생님들이 공학적 도구에 대해서 굉장히 어, 고민이 많으시는 것 같은데 오렌지도 가능하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게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의 내용이에요.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가 커다란 하나, 두 개, 2단원이 텍스트고 3단원이 이미지 부분인데요. 일단 인공지능 수학에서는 텍스트를 수학에서 벡터로 표시한다. 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이용해서 이 텍스트를 숫자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와 이 바꾼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커다랗게 세 분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은 이제 숫자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문자를 숫자로 어떻게 변환할까? 벡터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로 바꾼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숫자로 바꾼 것을 어떻게 분석하면 될지에 대해서 커다랗게 세 개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집필을 했습니다. 먼저 정보에서 이제 자연어 처리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제 자연어 처리가 텍스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수학에서는 자연어 처리라는 말보다는 그냥 텍스트 표현, 이해, 텍스트 분석, 이런 의미로 좀 다가가요. 그 개념이 딥러닝까지, 정보에서 주로 다루는 딥러닝까지 다루지 않고 수학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유사도라는 개념을 수학적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어 처리라는 말보다는 텍스트 분석, 텍스트 이해 이런 말을 좀 많이 쓰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 선생님들이 아시듯이 뭐 언어 이해와 언어 생성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언어 생성은 사실 학교 현장에서 이걸 만약에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좀 학문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챗GPT 사용이나 뭐 다른 도구 사용들에서는 뭐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수업 시간에 언어 생성은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 거야라고 설명하는 건 좀 어렵죠, 사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언어 이해에 이제 중점이 되고 있어요. 인공지능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이해 중점으로 되어 있고요. 자연어 처리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가장 커다란 이 난제 두 가지가 텍스트를 어떻게 하면 숫자로 잘 변환할 것인가, 그리고 이 변환한 숫자로 변하는 것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될 건데, 인공지능 수학에서는 이 숫자를 정수형 인코딩으로 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벡터로 변환을 하고, 이 벡터에서 더 나가서 빈도수 벡터, 그다음에 원활 인코딩, 임베딩 이렇게 5개 정도로 텍스트를 숫자로 변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환된 숫자를 가지고 인공지능 수학에서는 유사도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정보교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깊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들이 좀 중점이 되면 보통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유사도 정도까지 만약에 다루면 보통은 그냥 텍스트 뭐 마이닝 아니면 텍스트 분석 요 정도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선생님들이시라면 언어의 이해와 언어의 생성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언어의 이해도 사실은 규칙 기반으로 그다음에 의미론적, 빈도수 기반, 통계 기반, 인공신경망 기반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거고 인공지능 수학에서는 이 중에서 빈도수 기반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표현식은 어, 이제 오렌지에서 쓰기 위해서 약간 다루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것들은 인공지능 수학에서는 이것들은 다루지를 않고 요 부분은 다룹니다. 그리고 조건부 확률도 약간은 뭐 개념적으로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하질 않고 백오브 워즈랑 TF, IDF 위주로 수학책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빈도수 기반으로 거의 지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텍스트를 어떻게 숫자로 바꿀까? 일단 텍스트를 숫자로 바꿔야 되는데 숫자로 바꾸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연어 처리라고 텍스트 분석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딥러닝이 조금 더 강조된 부분이고, 텍스트 마이닝은 딥러닝까지 좀 들어가지 않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그냥 사실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그 정도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오렌지는 텍스트 마이닝 위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렌지로 요것과 요 부분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면 숫자로 바꿀 것인가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커다랗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수형 인코딩, 빈도수 기반, 그다음에 임베딩 벡터. 이 세 가지가 중점이 있고요. 나머지는 원활 인코딩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벡터로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도 중간중간에 단권이 있는데 1, 2, 3 챕터로 이렇게 세분화하진 않았습니다. 네, 일단 오렌지를 한번 켜보시고요. 제가 파일을 좀 드려볼게요. 파일을. 네, 일단 오렌지를 실행을 해보시고요. 파일에 오픈을 해서 텍스트를 어떻게 숫자로 바꿀까에 대한 부분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렌지를 키시고 오픈해서 텍스트를 어떻게 숫자로 바꿀까부터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가 왼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이런 위젯이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위젯이 없으시면 옵션에 애드온에 가셔서 아래쪽에 텍스트 요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따가 기저귀와 맥주 그 연관 분석 단원에서는 어소시에이트 요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OK를 눌러 주시고 저는 이제 텍스트 마이닝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왼쪽에 있는 요 내용은 먼저 코퍼스에 그림 동화라고 하는 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퍼스로 그림 동화가 내장되어 있는 오렌지에 내장되어 있는 요 걸 그대로 썼고요. 그래서 뷰어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림 동화에 나오는 동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워드 클라우드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5063개의 쉼표, 그 다음에 4046개의 더, 3030개의 and, 1674개의 to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쉼표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네, 지금 텍스트 전처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 텍스트 전처리는
제가 지금 세 개를 넣어놨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대문자와 소문자를 통일시키는 요것과 그 다음에 정규 표현식에서 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스탑워즈의 불용어 처리에 요걸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에 토크니제이션, 그다음에 필터링까지 클릭을 해서 이쪽에다 딱 갖다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를 실행을 해보시면 워드 클라우드를 실행을 해보시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아까 전에는 5063개의 쉼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부분이 날아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잠깐만 여기 와서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텍스트 정교화라는 부분으로 지금 실행을 할 건데 텍스트 정교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대소문자 통일, 그 다음에 기호 제거, 그 다음에 맞춤법 통일, 그리고 불용어 처리. 이 부분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텍스트에서 정교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정교화는 기계학습에서 그 설명하는 그 정교화 기법하고는 좀 달라요. 기계학습에서 말하는 정교화 기법은 뭔가 스케일링을 조절하고 표준화 정교화해서 뭔가 이제 단위를 맞추고 그다음에 범위를 조정하는 개념이 크다면 텍스트에서 정교화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통일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기호를 제거하고 그다음 불용어 처리를 하고 불용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더 그다음에 뭐 쉼표 그리고 마침표 이런 것들을 불용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분석할 때 거의 이제 의미가 없는 단어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불용어 처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맞춤법 통일 같은 걸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작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볼게요. 지금 코퍼스에서 그대로 워드 클라우드를 쓰면 이런 어, 단어들, 필요 없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쉼표가 5063회, 더가 이렇게 4346회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정교화를 해줘야 되는데 쉼표, 마침표 또는 특수문자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에서 정교화와 기계학습의 정교화는 다릅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정교화를 여기 프리 프로세스 텍스트 위젯에서 하는데요. 먼저 요 작업은 대소문자를 맞춰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 요, 요 정규 표현식을 쓴 건데 정규 표현식에서 요 의미는 A부터 Z까지 대문자를 쓰고 그다음에 소문자 A부터 Z까지 그리고 숫자 0부터 9까지 그다음에 언더 이것만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삭제하라는 정규 표현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I am a boy 해서 마침표가 있으면 이 마침표가 삭제됩니다. 요거는 따로따로 이제 분리가 되겠고 그런 정규 표현식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썼고요.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를 해보면 네, 불필요한 콤마나 그 다음에 마침표 이런 것들이 날아가고 A부터 Z까지 그리고 1부터 0부터 9까지 그리고 언더 요것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버즈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 어나 더나 뭐 이런 단어 있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 는, 뭐 이런 단어가 만약에 있으면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분석할 때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단어를 삭제하는 것이 처리해서 날리는 것이 스탑워즈, 불용어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규어로 잡았습니다. 뭐 여기다 추가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불용어를 처리하면은 여기는 지금 글쎄요. 여기 고, US 여기 지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어, 잘 깊이 막 들어오다 보이진 않는데요. 어,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이 삭제되고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나는 것이 보통은 자연어 처리에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숫자로 바꾸는 방법은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정수형입니다. 정수형 인코딩. 정수형 인코딩은 cat, set, mat 이렇게 있을 때 1, 2, 3으로 분류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벡터 형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1, 1,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에서 이제 대문자, 소문자, 그다음에 숫자, 언더바만 남기고 전부 다 지우는 정규 표현식을 썼고요. 그다음에 백오브 워즈를 썼는데 백오브 워즈는 뭐냐면 단어 가방이에요. 단어 가방이 뭐냐면 단어들이 이 가방 속에 들어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뭐 보이, 걸 이렇게 단어들이 가방 속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개념이 뭐냐면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빈도수만 가지고 내가 분석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바이너리를 선택을 하시면 0 또는 1만 나옵니다.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으면 0이고 아니 1이고 그다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0 이렇게 돼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게 지금 백오브 워즈고요. 이렇게 단어별로 되어 있고 이 문장에서 단어가 등장하면 1이고 등장하지 않으면 0으로 표시를 벡터 형식으로 하는 것이 백오브 워즈입니다. 네, 일단 코퍼스에서 제가 이걸 좀 작성을 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에 따뜻한 이에게 감동했습니다. 이런 불편한 편의점이 있다면 찾아가고 싶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에서 불편한 일상이 소중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규 표현식만 썼고요. 그다음에 백오브 워즈를 3개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어, 여기 지금 카운트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너리로 바꾸시면 얘가 포함되어 있으면 0, 포함되어 있으면 1, 그다음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0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시요. 바이너리. 그다음에 여기 카운트. 카운트는 이게 지금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해서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빈도수가 1이면 하나면 1이고 그다음에 2개 이상이면 뭐 2, 3 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다음에 인베딩이 나오는데 인베딩은 밀집 벡터죠. 그래서 밀집 벡터로 표현을 하면은 일단 제가 좀 설명을 좀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바이너리는 단어의 존재가 나타나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나타나는 그냥 벡터 형식의 숫자 표현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카운트는 얼마나 등장했는지에 따라서 실제 횟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2번 등장했으면 2, 한 번 등장했으면 1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IDF랑 뭐 요 부분은 뭐 뒤에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문자를 숫자로 표현하는 방식은요. 첫 번째는
정수형 인코딩이 있습니다. 정수형 인코딩은 서울을 1, 부산을 2, 대전을 3, 대구를 4, 인천을 5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정수형 인코딩이고요. 두 번째 원하드 인코딩이 있겠죠. 원하드 인코딩은 지금 5개니까 5개의 자릿수를 표현을 하고 하나만 1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0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00, 1, 00, 000, 10, 000, 자, 이게 원하드 인코딩이고요. 자, 이거를 만약에 서울, 부산 이런 집합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걸 벡터로 표현하면은 뭐 예를 들어 1, 1, 11, 0, 0, 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그냥 일반적인 벡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울, 서울, 부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서울을 2 이렇게 넣는 방식이 빈도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한 벡터 표현 방식이겠죠. 자, 이 표현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표현 방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 임베딩이 나옵니다. 임베딩. 일단 이 정수형 인코딩은 성능이 좋지가 않아요. 이 원하드 인코딩에 비해서. 그 이유는 왜 서울과 부산은 1 차이가 나는데 서울과 대전은 2 차이가 나고 서울과 인천은 왜 4 차이가 나죠? 이렇게 차이가 거리가 왜곡되기 때문에 정수형 인코딩은 서울을 넣었을 때랑 인천이 넣었을 때랑 사실 거기서 거기일 것 같은데 이 값들을 굉장히 차이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성능이 좋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원하드 인코딩으로 변환시켜서 많이 쓰는데 이 원하드 인코딩은 어떤 단어를 쓰더라도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루트 2만 나오기 때문에 이 거리를 왜곡시키지 않기 때문에 원하드 인코딩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수학에서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BOW라고 하는 백 오브 워즈를 썼는데 그래서 백 오브 워즈에서 제가 뭐 11000 이렇게 썼으면 바이너리 아까 전에 나왔던 바이너리 방식이고요. 바이너리 방식이고요. 방식.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개수가 다르다면 여기 카운트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베딩으로 벡터를 표현하기가 나오는데 임베딩 벡터는 글쎄요, 이 원리를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임베딩 벡터는 이렇습니다. 일단 임베딩 벡터는 밀집 벡터라고 하죠. 원하드 인코딩이나 BOW 방식에서 그냥 벡터 표현 방식과 그다음에 카운트를 넣은 가중치를 빈도수에 따른 가중치를 넣은 이 벡터는 어, 의미를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문장 간의 의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를 얘가 지금 단어로 이렇게 만약에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지금 가방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가방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도 있고 너는도 있고 사랑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해. 얘도 111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어가 있다 없다로 표시하는 이 BOW 방식은 어, 단어의 순서와 그다음에 의미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순서와 의미를 고려해서 주변에 단어가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너를이 나는 뒤에 오고 그다음에 너를 뒤에 사랑해가 오고 이런 순서와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이 임베딩인데요. 이 임베딩은 원하드 코딩을 예를 들면 10000 이렇잖아요. 근데 얘는 0.5, 뭐 0.3 이런 식으로 원하드 인코딩은 정수값으로 되고 임베딩은 실수값으로 표현돼요. 이 정수값으로 되는 원하드 인코딩은 하나의 정보가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보고요. 그다음에 여긴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세 단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뭐 두 단어가 더 있다고 봤을 때 나는에 정보가 몰빵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보가 없죠. 그래서 얘를 희소 벡터라고 하죠. 희소 벡터. 그런데 이 임베딩은 여기에도 정보가 있고 여기에도 정보가 있죠. 그래서 얘를 밀집 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차원이 얘는 1, 2, 3, 4, 5차원인데 얘는 2차원이라서 차원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밀집 벡터라는 이름을 쓰는데 임베딩 중에서 가장 유명한 워드 투 벡터라는 개념은 주변 단어를 보고 이것을 딥러닝 속에 넣어서 얘를 끄집어낸 것이 이 임베딩 결과인데요. 임베딩 결과가 그러니까 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윈도우 사이즈가 2라면 중심 단어가 더 2라면 앞에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두 개가 있어야 되지만 없고 그다음에 뒤에 두 개 단어를 보겠다. fet이면 중심 단어가 fet이면 앞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보고 그다음에 뒤에 두 개를 보겠다. cat이면 두 개 보고 두 개를 봐서 이렇게 두 개를 보면서 얘 중심 단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숫자로 변환을 하고 그럼으로써 pet과 cat과 set과 on과 the와 met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공식이 이래요. 공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만약에 윈도우 사이즈가 2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어가 쭉 돼 있다고 했을 때 중심 단어가 set이고요. 셋이면 이제 주변 단어가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되잖아요. 앞과 뒤가.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묶어서 쭉 쓰고 콤마 그다음에 요거를 다 더해서 콤마 이걸 다 더해서 콤마에서 4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밀집 벡터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입력층에 원합 벡터를 이렇게 쭉쭉쭉쭉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학습을 통해서 여기 소프트맥스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정답을 이렇게 넣어서 얘를 학습을 통해 가지고 끄집어내는 것이 워드 투 벡터. 그래서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이 임베딩은 차원이 축소된 밀집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소 표현된 희소 벡터에서 이렇게 정보를 나눠서 가지면서 의미 관계를 표현하고 차원을 축소한 밀집 벡터로 만드는데 지금 딥러닝의 성능이 좋은 이유는 이 밀집 벡터를 잘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소 표현 이 원합 벡터는 입력층과 이 레이블에 많이 사용되지만 사실은 성능이 막 좋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어의 순서를 고려를 못합니다. 그냥 단어의 포함 관계만 설명할 뿐이지. 그래서 임베딩이 좋다. 그래서 이게 오렌지에 임베딩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베딩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실수값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텍스트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어떻게 알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 수학에서는 TF, IDF를 위주로 다룹니다. 그럼 TF, IDF가 무슨 의미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오렌지가 되어 있고요. 일단 선생님들은 이걸 한번 열어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지금 실행을 같이 하면서 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은 계속 끊기네요, 뭐가. 네, 안데르센 동화를 일단 먼저 코퍼스로 불러오고요. 그다음 뷰어에 보면은 신데렐라 마법사 돌, 그다음에 미오노리 새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대소문자랑 그다음에 정규 표현식으로 요거 뭔지 이해하셨죠? 숫자, 문자, 그리고 언더바만 남기고 나머진 전부 다 지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BOW에 count 밑에 IDF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하시면 이제 TF-IDF가 적용이 되는데요.
TF-IDF가 그러니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인 거죠. TF-IDF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요런 위젯도 넣어놨으니까 한번 클릭해보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한번 보시고 상위 5개 TF-IDF를 넣고 그 다음에 이걸 순서대로 정렬을 하면은 이런 단어들이 가중치가 높다라고 해서 문장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TF-IDF예요. 그럼 TF-IDF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TF는 텀 프리퀀시라고 해서 아까 전에 얘기한 그냥 빈도수 벡터입니다. 빈도수 벡터는 단어의 일단 토큰으로 나눈 다음에 이 단어별로 얘가 몇 회가 반복이 되는지, 그러니까 몇 개가 나와 있는지를 이렇게 벡터 형식으로 쓰는 게 빈도수 벡터이죠. 빈도수 벡터는 어, 이 단어가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중요성은 알 수 있지만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어와 더, 그 다음에 를, 다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등장돼서 그냥 TF만 쓰시면 이게 다 가장 중요한 단어야 라고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이런 단어는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문장에 많이 등장할 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의 가중치를 낮추고 어떻게 하면 그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의 가중치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TF-IDF예요. 그래서 TF-IDF를 보시면 공식이 이렇습니다. 뭔가 텀 프리퀀시 요거를 그대로 쓰되 IDF를 곱합니다. IDF는 문장에서 빈도수를 문장에서 많이 등장하는 녀석을 역수를 취한 다음에 로그를 취한 건데요. 이 로그를 취한 것은 단어의 개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로그를 취해서 좀 간략한 거고요. 여기다 2를 더한 것은 로그가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쓰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네, 그냥 TF를 따졌을 때 하늘이 단어죠. 하늘이 하늘 2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가 여기도 있고 그래서 2번. 나머지는 뭐 파랗고 날씨 이거는 한 번만 나와서 이걸 워드 클라우드로 그리시면 중요한 단어는 하늘이네 라고 하고 뭐 이제 마치겠죠. 근데 하늘은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가 중요한 단어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면은 중요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방법인 거죠. 겨울이 오면 날씨가 춥고 겨울이 오면 눈이 온다. 이가 3번이나 나와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래요. 텀 프리퀀시만 썼을 때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IDF를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IDF는 뭐냐면요. 문장에서 이게 문장 1, 2, 3, 4 문장에서 2가 동일하게 등장을 했죠. 그러면 많이 등장한 거예요. 많이 등장했으니까 이거를 분모로 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많이 등장하는 것이. 여기에 가도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랑 가만히 있네요. 날씨도 2번 등장했고 하늘과 겨울은 이 문장에만 있고 그 다음에 겨울은 이 문장에만 있으니까 중요한 단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의 경우에는 2번이 등장합니다. 문장 1과 이 문장 4입니다. 문장 4에서 등장하므로 DF는 Document Frequency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몇 번 등장했냐? 그래서 입니다. 이 2를 1 플러스 여기 2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총 문장이 4개입니다. 4를 해서 이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문장에서 이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면은 분모로 이제 나눠주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가중치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문장 1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좀 더 가중치가 높아지고 문장 4에서만 등장하는 단어들이 가중치가 높아지고 이와 같이 가와 같이 이 문장에도 등장하고 저 문장에도 등장하는 것은 가중치가 좀 떨어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정을 하시면 IDF가 전체 4개 중에서 한 번 등장했고 하늘이, 이는 2번 등장했고, 파라콘 한 번 등장했고, 그 다음에 겨울 한 번 등장했고 한 번 등장했고 그랬죠. 그래서 TF랑 IDF를 곱하면 0.6, 그 다음에 2가 중요했는데 0.24로 떨어지고요. 문장 사에서도 3이나 돼서 중요했는데 0.36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0.6, 그 다음에 0.6, 0.6.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가 이제 보정이 되는 효과를 얻는 방법이 TF-IDF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TF-IDF는 TF가 이제 빈도수 벡터잖아요. 빈도수 벡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당연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가장 핵심 키워드인 거죠. 그런데 이 키워드가 이렇게 형태소 분리를 했더니 이런 조사 같은 것들이 자꾸 끼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가중치를 낮춰서 정말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핵심 키워드를 찾는 방법이 TF-IDF예요. 그래서 TF-IDF를 이렇게 쓰시면 그 문장에서 좀 더 좋은 키워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텍스트를 숫자로 변경을 했는데 숫자로 변경한 것을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코사인 유사도랑 자카드 유사도 두 개가 등장하거든요. 코사인 유사도는요, 공식이 이런데 각도를 이용해서 이제 두 문장에 A 문장과 B 문장이 있을 때 이 각도가 동일해요. 그러면 코사인 유사도가 1이 나옵니다. 만약에 방향이 달라요. A 문장과 B 문장이 방향이 다르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사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이게 가장 유사하다는 얘기고 이거는 완벽하게 반대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유사도는 1이 됐을 때 두 문장 사이에 가장 비슷한 문장이구나. 그래서 카피킬러 같은 거 보시면 뭐 유사한지 유사하지 않는지 이런 거 검출하잖아요. 그럴 때 코사인 유사도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카드 유사도는 빈도수를 따져서 이 전체 중에서 얼마나 공통된 게 있냐 이 개수를 따져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이라 1에 가까우면은 너무 똑같은 문장이고 0에 가까우면 겹치는 문장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른 문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집합과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카드 유사도는 뭐 예를 들어 이런 영화 댓글이 있어요. 이 영화 댓글이 있는데 먼저 학습을 통해서 긍정 단어 가방과 부정 단어 가방을 준비를 해요. 긍정 단어 가방에는 이런 단어들이 있고 부정 단어 가방에는 이런 단어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 영화 댓글을 집합으로 표현해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단어는 지금 긍정 단어에 요만큼 겹치고 그 다음에 부정 단어에 요만큼 겹치잖아요. 그래서 요 개수가 6개고 전체 13개 중에서 그다음에 요거는 3개니까 이걸 빼면은 양수가 나오니까 이건 긍정이구나 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자카드 유사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수학에서는 딥러닝으로 들어가서 뭔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합과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두 문장이 비슷한지 비슷하지 않은지를 왜 자주 쓰이냐면 사실은 이제 유사도를 따질 때 보통은 거리 개념으로 따지는 이제 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개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 문장에 이게 토끼, 사슴, 호랑이, 사자, 오이, 사과, 토마토, 키위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동물이고 그다음에 이게 야채 또는 채소잖아요. 문장 1이 동물을 나타내고 그다음 문장 2가 야채나 채소를 나타내고 문장 C도 이것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 벡터를 저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B와 C가 비슷할 것 같고 A와 B랑 A와 C는 좀 다르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얘를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는 유클리디안 유사도를 쓰시면 A와 B는 그냥 얼핏 봐도 완벽하게 동물과 그 다음에 야채 채소로 나뉘어서 다른 문장, 완벽하게 다른 문장인 것 같은데 A랑 B, 그 다음에 B와 C, B와 C는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거리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A와 B나 B와 C나 차이가 없어요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분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말고 코사인 유사도를 쓰면 이런 식으로 돼요. A와 B는 0이에요. 왜냐면 여기 내적에서 요것과 1과 0, 이거 이렇게 서로 곱하는데 전부 다 0이 나오기 때문에 0. 0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0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른 문장인 거죠. 근데 얘는 0.7이에요. 그래서 1에 가깝죠. 그래서 B와 C는 굉장히 비슷한 문장이고 A와 B는 완벽하게 다른 문장이다 라고 잘 알려주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에서 코사인 유사도가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 코사인 유사도를 오렌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전에 드린 그 파일을 가지고 하시면 이렇게 그냥 입력을 했습니다. 코끼리, 기린, 펭귄, 판다, 돌고래. 이렇게 좀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이제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숫자, 문자, 그 다음에 언더바만 표시하고 영어 소문자, 영어 대문자, 언더바, 그 다음에 숫자만 표현하고 나머지 콤마나 뭐 따옴표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삭제를 했죠. TF-IDF를 이용해서 들었고요. 지금 시간이 없네요. 빈도수만 이용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요. TF-IDF를 이용하면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만 보면 이게 뭔 차이야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오렌지 돌려보시면 이게 TF-IDF가 훨씬 더 성능이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를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참고 자료로 이제 여러 가지 백오브 워드를 이용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제가 넣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냥 바이너리로 했어요. 바이너리는 이제 포함이면 1, 그 다음에 포함이 안 되면 0, 이런 벡터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카운트로 했을 때는 빈도수가 많은 게 조금 더 커다랗게 나오겠죠? 그리고 TF-IDF를 했을 때는 확인을 해보시면 이 방법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사도를 디스턴스를 연결하시고 코사인으로 연결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넣어 보시면 여기에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코사인 유사도는 1이 비슷한 거고 그다음에 0은 완벽하게 다른 문장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렌지는 1 빼기 코사인 유사도이더라고요.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 비슷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사자와 호랑이가 0에 가깝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사자와 사자 여기 이런 부분은 전부 다 0일 거고 그다음 판다와 기린은 완벽하게 다른 녀석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트맵 위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TF-IDF는 단어의 의미적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순서는 고려하지 못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와 너는 나를 사랑해를 구분을 못합니다. 네, 시간이 없는데요. 기적의 맥주는 왜 함께 팔릴까를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데이터 과학에 이제 나오는 연관 분석이라는 챕터를 가지고 이제 집필을 했습니다. 연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잭션이 있어요. 트랜잭션이라고 이거는 연관 분석은 일단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이라서 레이블이 없고요. 그리고 특징은 다른 것과의 특징은 얘는 어, 지금 연관 분석 중에서 장바구니 분석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 위주로 되어 있어요. 트랜잭션은 어떤 A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샀고 B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샀고 C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샀고 D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샀고 E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샀고 이런 거래 내역을 중심으로 이제 지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좀 생소하십니다. 어, 그래서 어떤 그 영수증에서 그 물품을 보고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나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연관 규칙이 중요한데 연관 분석에서 나타내는 연관 규칙은 A를 만약에 산다면 B도 구매할까? 그러니까 A를 사면 B가 많이 살까? 이런 규칙을 이 트랜잭션 내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기저귀와 맥주는 왜 함께 팔릴까에 대한 이 문제는 예전에 이제 이 연관 분석을 연구하시던 분들께서 흥미로운 사실을 이제 발견한 거죠. 미국의 대형마트에서 월마트에서 30대 초반의 이제 남자들이 기저귀와 맥주를 희한하게 동시에 구매하는 패턴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남자들이니까 아마 집에 아기가 어릴 거고, 아기가 자면은 아마 맥주를 마시고 싶어서 이제 맥주를 마시려고 같이 샀던 거인데, 기저귀와 맥주가 희한하게 잘 팔린다는 상황을, 월마트에서 확인을 하고, 기저귀 옆에다 맥주를 같이 진열했을 때, 굉장히 더 잘 팔리더라. 뭐 이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제목 자체를 이렇게 잡은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요런 네, 오렌지 위젯들로 이렇게 채워놨고 이걸 따라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될 건데 제가 첫 번째 커피숍 CSV 파일은 요런 식으로 넣어놨습니다. 트랜잭션 1, 2, 3, 4, 5 그러니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E라는 사람이 아메리카노를 구매했을 때 크루아상을 같이 구매한 거고 라떼를 구매했을 때 쿠키를 구매한 거고 그다음에 0은 구매를 하지 않은 거죠. 아메리카노를 구매했을 때 어, 아메리카노만 사신 거고, 그 다음에 라떼랑 쿠키를 이렇게 사신 거죠. 그래서 10개의 데이터만 그냥 넣어놨습니다. 이거를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자체가 좀 생소하시잖아요. 10, 10, 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거래. 10, 10. 그래서 다른 뭐 지도학습에서 획이나 분류에서 보시는 데이터랑은 굉장히 좀 다른 데이터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연관 분석 중에서 장바구니 분석. 그래서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 사이에 규칙이 있을까?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A를 샀을 때 B를 구매할까? 그래서 A를 살 때 B라는 것이 구매된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어, 이제 배치를 다르게 해서 소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비즈니스 전략으로 삼기 위해서 연관 분석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연관 분석 지표가 있는데 연관 규칙을 어떻게 평가할까가 이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서포트, 컨피던스, 신뢰도, 그다음에 향상도가 나와요. 일단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이 세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지지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제 규칙이 뭐냐면 A를 살 때 B를 살까? A가 뭐냐면 식빵. 식빵을 살 때 과연 우유를 진짜 살까? 이 규칙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라는 지표를 이용해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만족하면은 식빵을 살 때 우유를 진짜 사네. 이게 정말 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정말 그렇네. 라는 것을 확인하시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시면 일단 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00분의 그러니까 전체 유니온 중에 A와 B를 살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100분의
15, 15죠. 그래서 0.2로 전체 구매하는 사람 중에서 뭐 구매하시는 사람이 식빵하고 우유만 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많이 사잖아요. 이 중에서 식빵과 우유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15% 정도가 돼. 이게 만약에 굉장히 적잖아요. 뭐 0.1%다. 그러면 이건 너무 모수가 적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해서 지지도에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지지도는 이렇게 따지고요. 그러면 식빵이랑 우유가 전체에서 15% 정도 사는구나를 지지도를 이게 괜찮네라고 했으면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식빵을 사는 사람 중에서 이것과 이걸 같이 사는 사람은 어때? 그랬을 때 20분의 15가 되잖아요. 그쵸? 이게 A를 사람, A를 사는 사람, 식빵을 사는 사람이 20명인데 그 중에서 15명이 식빵과 우유를 같이 사잖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0.75가 나오죠? 0.75인가요? 0.75가 나옵니다. 자, 얘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전체에서 15% 정도 이렇게 샀어. 그래서 의미가 있어. 아니, 그러면 식빵 산 사람 중에서는 이 동시에 산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 이게 신뢰도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적다면, 에이, 뭐 식빵 산 사람 중에서 우유 많이 산 사람 없네. 라고 해서 이 신뢰도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향상도라고 있는데요. 향상도는 뭐냐면, 그러면 혹시 우유를 산 사람 중에서, 우유를 산 사람 중에서, 어, 신뢰도, 우유를 산 사람 중에서의 신뢰도는 얼마나 돼? 이거를 따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자, 만약에 우유가 진짜 잘 팔려요. 그래서 100명 중에 80명이 우유를 사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뭐가 없어도 그냥 80%의 사람들이 그냥 우유를 많이 사요. 근데, 어, 뭐 향상도를 따져봤더니 0.9가 나왔어요. 그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어차피 많이 사는데 이게 향상도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요. 신뢰도는요. 식빵을 산 사람 중에서 우유를 얼마나 구매하는데 전체에서 식빵과 우유를 동시에 얼마나 사는데는 전체 거래수 중에서 의미 있게 사람들이 식빵과 우유를 많이 사야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식빵을 산 사람 중에서는 우유를 얼마나 구매하는데가 높아야 A에서 A를 샀을 때 B라는 규칙이 어느 정도 성립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향상도라고 하는 것은 우유를 산 사람 중에서 그러면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데, 이를 뭐랑 비교하냐면, 전체 그냥 우유를 산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좀 증명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일이 넘어갔을 때 우연이 아니라 정말 우유를 우연히 많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우유는 100명 중에 80명이 사 이게 아니라 정말 식빵을 사는 사람들이 우유를 사는 것이 정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5배가 더 많아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상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만족했을 때 정말 식빵을 샀을 때 우유를 사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진짜 그렇구나가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따라 해보시면 여기에 이런 개념들이 좀 나오고요. 이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런 개념이죠. 여기에, 신뢰도, 지지도, 전체 중에서 40%가 아메리카노를 샀을 때 쿠키를 안 샀다라는 얘기고, 이게 신뢰도가 이렇고, 그 다음에 향상도가 이래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아메리카노를 사는 사람들은 쿠키를 안 사는 게 아니라, 아메리카노를 사는 사람들은 안 살 확률이 쿠키를 그냥 안 살 확률보다 2배가 높대요. 그래서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캐그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네, 문제는
이게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를. 트랜잭션을. 그래서 캐글에 있는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0, 1, 0, 1 이런 포함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코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코딩을 했고요. 코딩을 이용해서 0, 1 이진 형태로 변환을 했습니다. 0, 1 형태로 변환을 해서 이런 형식으로 만든 거고요. 네,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5개 정도의 물품만 따져서 분석을 했더니 이런 관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코딩을 통해서 0101로 만들었고요. 그랬을 때 연관 규칙과 여러 가지들이 의미 있게 나오는 것들이 몇 개가 이제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마칠게요. 제가 시간도 많이 오버했고, 네, 중간에 버벅대서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목소리는 잘 들리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인공지능, 뭐 프로그래밍 이런 걸 같이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장병철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박지훈 선생님 강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오늘 들어오신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이 박지훈 선생님이 하시는 그 자연어 처리 쪽의 내용을 학교에서 또는 또 방과 활동 등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터라 굉장히 깊게 또는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하셔도 되는데 정말로 네, 너무 급하게 끊으셔서 하고 싶은 내용을 다 못 하셔서 좀 아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기다리면서 굉장히 그 재미있게 하시는 내용들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좀 앞서 오늘 박지원 선생님 한 분 그리고 월요일 날 그 강의하신 월요일 아니구나. 화요일 날 하셨나요? 헷갈리네요, 이제. 요일도. 네. 앞선 두 분 선생님하고 다르게 실습을 좀 해볼 텐데, 실습이 좀 독특한 내용을 아마도 우리나라 오렌지가 수없이 많이 쓰여지고 있을 텐데, 우리나라 오렌지 교재에서는 하지 않는 내용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텐데, 같이 해보시지 못하더라도 꼭 기억하셨다가 특별히 학교 현장, 고등학교나 뭐 중학교도 좋고요. 아니면 방과 후 활동을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외부 선생님들도 오늘 잘 이용해 보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강의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제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할까요? 어, 사실은 오늘 제가 해보고 싶은 건 두 가지 호불호가 저는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호불호가 나눌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제가 오늘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오렌지 3를 이용해서, 오렌지 3가 기존에 할 수 없었던 몇 가지를 추가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오렌지 3에서 제공하지 않는 위젯을 만들어서, 그 위젯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지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오렌지 3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랩톱, 그러니까 노트북에 카메라를 제어하는 위젯도 하나 추가해서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그 카메라만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LLM, 즉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는, 여기서는 굉장히 요즘 라지 랭귀지 모델이 뜨겁죠. 그 라지 랭귀지 모델 중에 가장 뭐 잘 나간다면 잘 나가는 게 챗GPT일 거고, 챗GPT 외에도 클로드도 있고, 네, 클로드 셰니언이라는 위대한 정보공학자,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을 시절이었으니까 정보공학자 이름을 따서 만든 인공지능 처음의 개발자였던 한 분, 클로드 셰니언의 이름을 딴 클로드도 있고, 퍼플렉스도 있고, 종류가 많죠. 그 중에서도 네,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챗GPT를 이용해서, 오렌지에서 챗GPT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이용하는 위젯도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그 챗GPT의 결과를 이용해서 심지어 요즘 다시금 뜨죠.
요즘 하도 피지컬에 대한 얘기, 물론 좀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는 건데, 피지컬 AI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다시금 소프트웨어, 그중에서도 인공지능 계열에서도 피지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뜨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이거, 네, 저도 뭐 먹방 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좀 해볼까요? 이거 된다. 이거 되네요. 네. 예,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해서 물리적인 결과를, 오렌지에서 심지어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해서 물리적인 결과를 출력해보는 그런 재미난 작업을 이번 교재에서 한번 실어봤습니다. 사실은 전통적인 오렌지가 하던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의 결과를 화면상에 보고 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현재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챗 GPT라든지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대형 언어 모델, 그리고 피지컬 장치들, 그런 장치들과 함께 우리가 가장 랩톱에서 많이 쓰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쓸 수 있는 카메라 세 개를 모두 다 연결해서 하나 간단한 걸 만드는데, 사실은 저는 간단한 걸 제시를 했지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응용을 하실 때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 뭐 하시는지 대충 이해해야 되죠? 아니, 그냥 뭐 하는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전달드리죠. 오늘 저희가 한 20분 남짓, 30분 동안 20분 남짓 동안 해볼 실습은 여러분들의 랩톱의 카메라에서 여러분들의 얼굴, 즉 화면 얼굴에 미소가 있는 건지 아니면 찡그린 얼굴인지를 검색해서 오렌지 3로 위젯을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챗 GPT에다가 보낸 다음에 챗 GPT가 찡그린 얼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해서 그 결과를 다시 받아서 여기 마이크로비트의 스마일 모양을 또는 찡그린 모양을, 우리 스마일이라고 하죠, 출력하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짓이죠. 그런 프로그램을 오렌지3로 작성을 해보는 게 오늘 첫 번째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 돼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네. 시중에 이런 책 없잖아요. 오렌지3로 이런 짓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쵸? 자, 그럼 왜 저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느냐? 오렌지3로. 지금 스크린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을 텐데요. 원래 인공지능, 머신러닝 또는 인공지능 프로젝트 사이클이라는 용어를 쓴 건 사실은 저 6단계로 펼쳐지는 건 대한민국 인공지능 기초 교과서나 아니면 데이터 과학의 교과서에 늘상 등장하는 거지만 그 기원은 보통 크리스프 DM이라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프로젝트에서 그 기원을 따지죠. 어쨌든 대충 저 시퀀스를 따르고 있으니까 대부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자, 간단하게 잠깐만 알아보죠.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모델, 즉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거나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이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저 시퀀스를 따라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들, 여기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고등학교나 중학교에는 인공지능 기초라든지 아니면 특성화 고등학교의 인공지능 모델링이라든지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의 인공지능 모델링은 완벽하게 저 사이클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너무나 이해하기 쉽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소셜 임팩트 또는 SDG 뭐 그런 말들 많이 쓰죠. 교과서에서 많이 쓰니까 SDG에 있는 문제들을 찾아서 어떤 걸 이 인공지능으로 또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거로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를 찾아야 되죠. 물론 고등학교라면 또는 중학교라면, 즉 다른 말로 K-12라면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윤리적으로 만들어도 괜찮을까?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정말 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프로블럼 스코핑 단계죠, 특별히. 자, 그게 끝나면 데이터 애쿠지션, 데이터를 모아야죠.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고 그게 끝나면 데이터를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편리한 형태로 전처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라고 하면 AI 프로젝트 사이클.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왜 오렌지 책자에 갑자기 뜬금없이 피지컬도 들어가고 위젯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든 위젯을 이용해서 카메라도 제어를 하고 하는 이상한 재미있는 짓을 저는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만행을 저질렀을까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인공지능 프로젝트 사이클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문제를 찾아야겠죠. 그 문제를 찾은 걸 가지고 해결하려면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와서 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텐데 나는 이런 데이터가 필요해. 분명히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통 저는 여기에 있는 exploration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exploration을 해석을 하면 탐색이라고 해석을 해서 이 용어 잘 안 쓰고 전처리 플러스 시각화라는 용어를 교과서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 그리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잘 전처리하면 아까 박지훈 선생님이 정말로 재미있는 내용을 열심히 설명해 주신 것은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처리에 대해 자연어 계열의 전처리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 주신 거고요. 그리고 나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듭니다.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그리고 모델을 잘 만드는 그 만들어진 모델이 얼마나 성능이 잘 나오는지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잘 안 돼. 그러면은 모델을 고쳐보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다시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더 필요하게 한다든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성공을 하게 되면 배포를 해서 쓰는 겁니다. 저는 예, 박지훈 선생님처럼 야박하게 안 하고요. 저는 선생님들에게 선물도 좀 드릴게요. 예, 쿠폰 어차피 제 돈 아니니까. 박지훈 선생님은 양이 너무 많아서 네, 쿠폰을 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저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 스피드 퀴즈입니다. 저 6단계 중에서 선생님들이 K-12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계가 어디가요? 네, 김봉식 선생님 바로 전철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어승우 선생님 이름이 생각 안 나가지고 그냥 첫 단계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요 첫 번째 선물은 부산 동성고등학교 어승우 선생님이시죠? 맞으시죠? 예, 첫 단계. 저 개인적으로 이건 제 마음인데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는 저 K-12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만들어도 돼? 이런 걸 해도 될까? 우리가 남자, 여자를 사진으로 인식하게 하는 그런 모델은 만들어도 될까? 사실은 외모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겼으면 남자고 이렇게 생겼으면 여자고 해보는 것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단계고요. 두 번째 퀴즈 한번 바로 낼게요. 이 중에서 실제 현장에서 가장 힘든 게 어느 단계일까요? 실제 현장에서는. 아, 네. 그렇군요. 역시나 강의 시간보다 퀴즈 시간을 기다리신 것 같으네요. 네, 김주현 선생님,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김주현 선생님으로 할게요. 데이터 수집. 실제 현장에서는 저도 현장에 몸담고 있지만 지금 데이터 수집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데이터를 구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런데 동지들이요. 여기 선생님들 같은 동지의 의식을 가지고 보죠. 학교 현장에서는 저 6단계 중에 여러분들이 가지는 교과서는 어디를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까요? 죄송해요. 이건 퀴즈 아니에요. 이건 퀴즈 아니에요. 드릴 아이스크림, 이거 아이스크림 다 쓰면 안 돼요. 드릴 그 선물에. 예. 학교 현장에서는, 이거 퀴즈 아니라고 그랬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둬요. 그쵸? 모델링. 선생님도 궁금하신 것도 알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K-니어리스트 모델이 어떻고 딥러닝 모델도 이해하고 싶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도 좀 자세히 알고 싶고 자연어 처리하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고 조금 교도학교 교과 과정에는 아니지만 트랜스포머가 어떻고 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사설이 너무 길었네요.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어려운 건 이거고, 가장 중요한 건 고등학교에서 1학을 했는데, 그거도 모자라서, 사실은 우린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이밸류에이션은 대충 하는 것 같고요. 죄송해요. 조금 과장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든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만들어서 해코톤 같은 걸 하지 않는 이상, 아니, 심지어 해코톤을 한다고 해도 내가 만든 걸 웹 앱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학생들과 공유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피지컬 디바이스에 심어서 그 녀석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본다든지 하는 행위를 거의 하지를 못해요. 네, 수행평가 하려고 하면 문제 찾는 게 제일 힘들죠. 그렇죠. 수행평가 직접 해보려고 하면. 근데 해커톤 같은 걸 하지 않는 이상, 아니, 이걸 가지고 웹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는데, 또는, 아니, 예를 들어서 개, 고양이를 인식하는 모델을 정말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개고양이 만든 걸 사진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직접 인식을 시켜보는 그런 걸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게 여의치 않아요. 자, 이게 제가 오렌지에다가 이런 만행을 저지른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카메라를 좀 써보기도 하고 뭔가 오렌지에서 해코통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여기 올라오신 박혜성 선생님 말씀대로 시수에 쫓기는데 이 수업 시간에라도 해보면 좀 재미있지 않을까? 따라서 저 사이클에서 문제의 설정부터 마지막 디플로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해서 뭔가 내가 완성했다라는 만족감을 애들이 좀 느끼면 어떨까? 그걸 오렌지라는 툴에서는 할 수 없을까?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가 등장했냐면 요즘 한창 등장하는 거 있죠? 예.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주 잘 발전하면서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이 프로그래머가 되는 실정입니다. 바이브 코딩. 나의 어떤 바이브대로, 나 웨이브대로, 내 느낌대로 프로그래밍을 짜도 그 프로그램을 기계가 다 날 코딩을 만들어주는, 즉 코드를 생성해주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 시대에 우리도 오렌지에서도 챗GPT 같은 그런 라지 랭귀지 모델을 좀 써보면 어때라는 하나의 아이디어와 하나 좀 더 빨리 가면 요즘 한창 대세가 되고 있는 물론 우리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피지컬이란 말이랑 좀 다른지 요즘 한창 대세가 있는 피지컬 AI가 굉장히 다음 넥스트 먹거리로 대세가 되고 있죠. 그냥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면 뭐해? 그 모델을 결국은 누군가의 뇌의 역할을, 즉 그게 로봇팔, 즉 공장에서 쓰는 다관절 로봇이든 아니면 배달 로봇이든 아니면 저기 보이는 휴머노이드든 아니면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든 어디에 심어서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피지컬 장치에 우리의 인공 두뇌를 옮기는 그런 개념까지 포괄한 걸 일반적으로 사실은 협소적인 피지컬 AI는 기술적으로 조금 다른 의미지만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해서 다시금 한 우리 5, 6년 전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굉장히 붐을 일고 있을 때 인공지능이 아닌 소프트웨어 교육으로서 피지컬 장치에다가 뭔가 제어하는 것들 사실은 그게 원대한 꿈이잖아요. 결국은 우리 로봇 태권브이를 만들어 보는 게 로봇 태권브이는 아닌가요? 로봇 태권브이는 영희와 철수가 아니지. 영희가 철수 맞나? 갑자기 영희철이는 마징가인가요? 헷갈리네요. 옛날 얘기라서. 어쨌든 태권브이는 사람이 제어하는 거니까 인공지능이 아닌 거. 하여튼 그런 로봇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니까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수업이라는 학교라는 현장에서 조금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건데 오렌지가 워낙 많이 잘 사용하는 툴이라 르블리아나 대학교에서 슬로베니아에서 만든 거라서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 보자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아주 간단한 것이라도 인공지능 즉 라지 랭귀지 모델과 피지컬 AI 등을 이용해서 피지컬 AI는 아니고 피지컬 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죠. 얼마나 재미있을까는 선생님들한테 달렸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게 있는데 혹시 그렇게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책을 쓸 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몇 가지 드려요. 책을 쓸 때,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가장 최신 버전의 오렌지가 3.38.1이었어요. 3.38인데 지금 9월 달에 갔더니 2025년 9월 달에 갔더니 3.39까지 나왔더라고요. 3.39 버전에서는 죄송한데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3.39가 깔려져 있으신 분들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그러면 나중에 학교에서 꼭 해보고 싶으면 아이들과 함께 다운그레이딩 하셔서 3.38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연수 들으러 들어오시면서 굳이 이런 마이크로비트 안 가져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비트까지 되는 건 제가 보여드리고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론 설명 많이 들으셔서 머리 아플 테니까요. 실제 뭔가를 해보도록 하시죠. 이론 설명 중간중간에 하시고 저는 한 지금 15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제가 재밌는 행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잠깐 내리고요. 네. 오렌지 제가 시간을 길게 못 드려요. 오렌지 띄우시고요. 제가 한 10초 정도 드릴게요. 이미 박지훈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오렌지를 띄웠기 때문에 오렌지 아마 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원래 제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온라인 연수를 하든 대면 교육을 하든 제 철학은
이 말씀은 실습을 할 때는 이 말씀은 저에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가 제 모토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난 여기 까인가 봐. 너네 먼저 가. 이거는 실습할 때 도저히 허용되지 않는 말인데 오늘은 아무도 얼굴을 지금 보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선생님들 중에 그냥 나는 듣고 눈으로 좀 배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거 아마 녹화되는 걸 알고 있어요. 나중에 예, 녹화본을 보시면서 예, 따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갈게요. 다 띄웠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옵션 창에 들어가서 애드온이라는 걸 먼저 이거 지금 확대 안 돼서 제가 이렇게밖에 못하는데요. 옵션에 애드온을 들어가서 애드온 설치를 하나 해야 돼요. 원래는 애드온을 직접 만들어 보시라고 챕터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재를 사시면 저희 교재 어디 있더라? 여기 어디 이거 선전해야지. 어, 그냥 연수만 하면 안 되잖아. 저희 교재. 네. 자, 이거를 서점에 가서 사시면 이미 사셨어요. 네. 네. 한 권 더 사세요. 네. 자, 어쨌든 저 책에서는 마지막 3단원이 먼저 위젯을 만들어 보는 게 앞에 있고 만들어진 위젯을 설치하는 게 뒤에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뒤에 있는 위젯을 만들어져 있는 걸 제가 만든 거예요. 그 만든 위젯을 그냥 설치하시는 것으로 시작할게요. 여기에 애드온 누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안 된다란 메시지가 대부분 나올 거예요. 저도 클릭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야, 너 이거 애드온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없어 라고 나와요. 이유는요, 원래 여러분들 오렌지를 실행할 때 그냥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애드온 설치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가 하면 오렌지를 실행할 때 자, 제가 지금 제 화면에서 보여드리기가 그래서 여기에 조금 올리면 네, 오렌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야 돼요. 혹시 따라 하시고 계시는 분은 오렌지를 실행하시는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저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서 들어갈게요. 오렌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라는 게 있어요. 제 화면에서 지금 제 더블 스크린이라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키는 건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키고 나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황희민 선생님. 오렌지 3는 윈도우에서 아래 고정 프로그램으로 등록이 안 되네요. 등록은 되는데요. 그거는 굳이 지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검색창, 검색 버튼 누르셔서 오렌지 찾으신 다음에 거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되세요. 네. 검색, 윈도우 10이나 11에 검색창에서 오렌지라고 하시면 앱 뜰 거예요. 그 앱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여기에 오렌지 누르시고요. 네. 뭘까요? 아니요. 그냥 오렌지 쓰시고 애드온에서 예, 요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우리가 설치해야 될 거 이게 안 보여요. 검색하시면 되세요. 여기에 뭐 누르시는가 하면 Add More라고 돼 있어요. Add More 보이시죠? 네, Add More 클릭하시면은요.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셔야 되는 건 틀리지 않게 하십시오. 오렌지 3 빼기 이그 잼플이라고 하시면 되세요. 오렌지 3 example입니다. 하이미스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add 버튼 누르시면 뭐 아무 변화 없는데 예, 변화 없어요. 가장 밑에 오 신기하죠? 여기 밑에 example에 0.15 버전이 하나 뜹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되세요. 선생님들 죄송한데요. 저는 연수를 많이 하다 보니 위에 텍스트 이런 거 지금 클릭돼 있어요. 선생님들은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시간 정말 오래 걸려요. 건드리지 마시고 오직 뭐만 하시라고요? 요것만 오렌지 이그젬플에서만 클릭하세요. 요것만 클릭 하시고 OK 누르시면 네, 얘가 굉장히 작은 툴을 제가 인터넷 여러분들이 쓰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파이썬을 등록하는 파이파이라는 곳에 업로드를 해뒀어요. 예, 파이파이를 거기에 업로드된 걸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십니다. 조금 기다리시고요.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지금은 제가 방송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오래 등장할 겁니다. 요 사이에 막간의 틈을 이용해서 저는 여기에 슬라이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네, 실제 이걸
위젯을 개발하면 책자 읽어보시면 되세요. 위젯 오렌지에 저희가 만드는 애드온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setup.py 네. 설치 안 돼서 조금 오래 걸리시는 분은 천천히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송한데요. 지금 사람이 너무 여기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일일이 한 분씩 대응은 못 하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여기 팀에서 해주시든지 좀 해주실 겁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그 웹페이지에 파이파이 사이트를 한꺼번에 붙으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신 분들이고요. 자, 계속 설명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요런 식의 폴더 구조를 만든 위젯을 직접 코딩하셔야 돼요. 그 코딩은 파이썬으로 하는데 원래 오렌지3가 파이썬으로 애드온을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렌지3도 자체도 그렇고 해요. 그렇게 요렇게 만들 요런 구조로 만듭니다라는 것은 책에다 아주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 폴더 안에 init.py 마이크로비트 그다음 요거는 그림 아이래요. 아이콘 SVG 아이런 우리가 만드는 아이콘 거기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비트.py 요건 어떻게 만드는지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만들어서 애드온에다가 설치해서 하시면 되세요. 자, 그건 책자를 좀 이용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하는 거 조금 쉽게 빨리 나가도록 하죠. 자, 요 다음에 어떤 내용이냐면 애드온 설치가 다 끝났으면 네, 보여주시는 내용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세요. 네, 요 내용대로 따라 하시면 이제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 혹시 따라 하실 분은 여기에 마이크로비트를 여러분들 랩톱에 연결하시고 그 랩톱에 연결하신 다음에 저희 자료실에 이미 올라가 있을 텐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여기다가 헥사 파일이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어, 죄송한데요. 그 지금 지원팀에서는 마이크로비트 스마일 프롬 마이크로비트 그거 헥사 파일 좀 올려주시고요. 네, 집으로 올려드리면 아마 올라갈 건데, 혹 제가 지금 채팅창에 전체 메시지로는 날릴 수가 없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적어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마이크로비트에 다운로드 옮기시면 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마이크로비트에다가 그냥 다운로드 하시면 되세요.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저도 드릴게요. 이렇게 제 카메라 지금 돌아가고 있을 테니 마이크로비트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시고요. 방금 제가 드린 저 마이크로비트 파일을 네,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 마이크로비트 여기 연결돼 있죠. 네, 요 녀석에다가 요 마이크로비트에다가 요 헥사 파일을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되세요. 그냥. 그러면 네, 깜짝깜짝 하고 돌아갈 겁니다. 도대체 저 헥사 파일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별거 없어요. 저 헥사 파일 오늘 키포인트인데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오, 재밌어. 여기에 뭔가 시리얼 포트에서 리시브에서 받을 텐데 그 글자가 문자열을 받을 텐데 스마일이면 요거 아이콘 출력해주고 프론은 영어로 찡그린 이런 거잖아요. 찡그린이라는 글자가 전송이 되면 걔는 요거 찡그린 이미지를 출력하도록 해줘라는 코드만 여기 마이크로비트에 들어가 있어요. 간단하죠.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스마일도 아니고 프론도 아니면 그냥 이렇게 멍청한 표정을 지어 달라고 그 코드가 여기 마이크로비트에 지금 들어가 넣은 겁니다. 자, 이제 다 됐어요. 와, 이렇게 설명하고 오늘 네, 그냥 도망가는 거 아니고 아니요. 저희 프로그램이 되게 간단해요. 네, 여기까지 다 혹시 못 따라 하시는 분 녹화만 잘 해놓으시고 녹화본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자, 여기까지 다 하셨죠? 그러면 저희 준비 다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오렌지에 설치를 다 했으면 이렇게 나왔네요. 교수님, 예, 교수님께서만 보시는 줄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제 화면 지금 공유돼 있죠. 예, 설치 다 됐으면 요거 오케이 한번 하면 아마 오렌지가 한번 재부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나 우리나라에 나오는 시중 도서 중에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위젯을 추가했습니다. 자, 네. 자, 다시 떴죠? 동지들
옵션에 가셔서 애드온에 확인해 보시면 뭐가 뜨는가 하면 제일 밑에 내려가시면 아이고 제일 밑에 아니고 제일 위에 오렌지 3 밑에 example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설치가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어디 가시면 확인할 수 있냐고요? 여기에 오렌지의 카테고리 창을 가시면 뭐를 누르시면 되죠? example 위젯이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이쁘게 하나 떠 있을 겁니다. 요게 등장하면 여러분들 설치 끝났고요. 프로그램도 돌아가는 게 끝났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좀 테크닉을 부려야 됩니다. 제가 내 자리에 컴퓨터 랩톱을 지금 2개 이상을 띄워놓고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강의는 제 이 랩탑에 카메라를 선생님들께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얘를 위한 카메라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더 공유를 좀 드릴게요. 여기 공유는 끊고요. 제 목소리는 A 컴퓨터에, 화면은 B 컴퓨터에서 나가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 중지하고요. 자, 잠깐만요. 이제 공유를 다른 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아이고, 네,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일 겁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오, 네. 제가 화면을 확인하니까 잘 보이네요. 자,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해보죠. 화면 이만큼 키워주면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죠. 간단합니다. 자, 어떻게 만드시느냐? 5분만, 아니야, 3분 만에 만들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여기에 있는 웹캠 뷰어를 끄집어내셔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저는 설명을 위해서 지금 웹캠을 한 번 더 끄집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LLM이라는 제가 만들어 드린 거, 죄송해요. 아이콘은 제가 미술에 재능이 없어서 그냥 톱니바퀴로 다 했어요. 이미지 LLM을 가지고 오셔서 얘와 얘를 연결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연결하면 얘가 실선으로 안 나올 겁니다. 어떤 선으로 나와요? 네, 실선으로 나오지 않고요. 제가 점선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놔두시면 되는가 하면 마이크로비터 커뮤니케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간 관계상 쟤는 책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할게요. 웹캠 뷰어는요, 드디어 오렌지에서 누구를 제어할 수 있게 된 건가요? 여러분들의 랩톱의 웹캠을 제어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 LLM은요, 웹캠에서 들어온 정보랑 나의 프롬프트를 섞어서 누구한테 보내줄 건가 하면 그렇습니다. 챗GPT한테 보내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몇 분은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챗GPT에서 뭘 받아오셔야 되는가 하면 오픈 AI, 그러니까 오픈 AI의 API를 받아오셔야 돼요. 그 API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영상물에 노출을 시킬 수가 없어요. 제 API 코드니까, 시크릿 코드니까 키죠. API 키를 받아오셔야 되는데 그거 받아오시는 방법도 책자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API 키를 이미 받으신 분이 계시면, 네, 받으신 분이 계시면 그거 쓰시면 되시고요. 아니면 지금부터는 눈으로 익히셨다가 이따가 집에서 한번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있는 마이크로비트 커뮤니케이터는 뭘 하는 녀석인가 하면, 네, 눈치채셨죠? 얘가 챗 GPT에서 우리 얼굴이 찡그린 상인지 아니면 웃고 있는 상인지를 검색한 다음 뭐라고 결정을 해줄 건가 하면 챗GPT가 쟤는 찡그린 상이야. 쟤는 웃고 있는 상이네. 그걸 챗GPT가 결정을 해줘요. 그걸 제가 짜서 요게 위젯으로 만든 거예요. 다시요. 웹 카메라를 받는 위젯, 챗GPT와 연결하는 위젯, 그리고 저희의 얼굴을 판정해주는 기능까지 포함, 그리고 판정된 결과를 누구한테 보내요? 예, 마이크로비트에서 보내는 그 기능. 요 세 개만 있으면 오늘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렌지에서 이게 된다고요? 네, 해보죠.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제 시작할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을 다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뭐가 없으면 오픈 AI의 API가 없으면 동작은 안 할 거예요. 네, API 한번 받으시는 걸 꼭 추천해 드리고요. 저는 이제 해볼게요. 자, 웹캠 뷰어를 먼저 더블 클릭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화들짝 놀라셨죠? 흉측한 얼굴이 나왔는데, 네, 네. 아주 숭한 것이 나와버렸다라는 그 영화처럼, 네, 숭한 것이 등장을 했는데 그냥 참아 주시고요. 저 숭한 것은 지금 세상으로 못 나오고 카메라에 잡혀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다 되셨어요? 자, 요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카메라는 아무런 이상 없이 동작을 할 겁니다. 자, 요렇게 나왔으면 여기에서 뭘 누르면 되는가 하면 캡처 이미지. 만약에 얼굴이 안 나오면, 이런 숭한 얼굴이 안 나오면 여기에 스타트 웹캠이라는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잘 만들었죠? 네, 머리 써서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자, 캡처 이미지를 여기에, 자, 요 중요한 건 캡처 이미지는 얘가 이미지 LLM과 연결된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이미지 캡처할게요. 숭한 얼굴을 캡처를 한 장 띡 하면, 자, 했어요. 저 띡 눌렀으면 이제 이미지 LLM 켤게요.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 미리 넣어놨어요. 오늘 좀 일찍 진행을 하려고. 요게 캡처된 이미지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잘 큰일 날 뻔했네. 예, 제가 이거 중립 이미지니까 재미없게 나오겠죠? 자, 이제 웃을게요. 죄송한데. 자, 캡처 이미지 떴죠? 네. 이산화 선생님, 그렇게까지 웃을 건 아니잖아요. 제가 확실하게 웃으려고 했는데,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네, 최선을 다해서, 네, 웃었어요. 어쨌든, 웃는 이미지. 불쌍하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프롬프트를 적었어요. 자, 사진 안에 등장하는 사람이 웃는 표정이면 스마일, 그렇지 않으면 프로운이라고 출력해줘. 요거 있죠? 여기에 제 얼굴 안 찍어도 돼요. 저기에 강아지이면 프론, 개이면 스마일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스마일 프로는 아까 여기에 위젯에, 아니 죄송해요, 마이크로비트에 프로온과 스마일 그 두 단어만 전달되도록 제가 코딩을 했기 때문에 사진이 어떤 거인지는 GPT한테 마음대로 물어보시면 되죠. 다만 GPT에서 어떤 질문을 하든 결과는 스마일 아니면 프로온으로 해줘 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얘는 누구한테 갈 거라고요? GPT한테 갈 거예요. 자, 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만 누르면 되죠? Run Multimodal Analyze라는 버튼 누르시면 누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GPT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GPT가 저런 것도 해준다니까. 자, 문제는 여기에 지금 땡땡땡땡땡땡땡 되어 있는 저 부분은 맞습니다. OpenAI API예요. 저걸 어떻게 받는지는 친절하게 교재에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교재를 한번 따라 하시면 금방 받으실 수 있고요. 저거 무료 버전 사용해도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쓴 교재에게 그 트위터가 유료가 돼 버려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계시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쟤는 지금 무료 버전도 API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 버튼 누르시면, 예,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아까 스마일이라고 이미 결정이 돼 있어서요. 스마일 이렇게 나오네요. 너 거짓말한 거 아니야? 여기 스마일이 아니고 찡그린 얼굴이면 찡그린 얼굴 나오는 거야? 라고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올리고 여기에 찡그린 얼굴을 제가 넣을게요. 웃는 얼굴이 아니고. 네, 캡처 이미지. 자, 찡그린 거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자, 물어봅시다. GPT한테 이거 무슨 얼굴인지. 야, 물어봐. 예, 프로온이라고 나오죠. 죽이지 않나요? 네,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누르시면요. 요 Run Multimodal을 눌러서 프라운이라고 한 다음에 이미 연결만 제대로 시켜놨다면 누구한테 가요? 예, 마이크로비트 쪽으로 갑니다. 다만 하나만 확인하셔야 돼요. 마이크로비트 쪽 마이크로비트 커뮤니케이터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보시면 대부분의 마이크로비트는 랩톱에 연결했으면, 즉 노트북에 연결했으면 컴3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하드웨어 관리자에 가서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 위치를 찾아서 요걸 좀 바꿔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컴3에 연결되어 있어 리프레시 누르시고 커넥트 누르시면 아주 부드럽게 마이크로비트와 연결됩니다. 자, 결과를 확인해 보죠. 자, 결과는 마이크로비트 쪽에 그렇습니다. 아까 안 보였던 거죠? 이렇게 나와요. 오, 이순단 선생님 성공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순단 선생님 짱이시죠? 사실은 이걸 좀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썼습니다. 오렌지 가지고 왜 이런 건 못해? 더더욱이는 학교에서 왜 문제를 설정해서 마지막에 디플로이 하는 것까지 한꺼번에 다 못해? 이거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오렌지도 내가 위젯만 만들어내면 아이들과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게 마지막 목표였어요. 자, 이걸 잘 이용해, 저 위젯을 잘 이용해서 예를 들어 중간에 오렌지의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들을 잘 이용해서 A라고 출력이 되면 저기에다가 별이 나가게 한다든지, B라고 출력이 되면 저기에 하트가 나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발전하면 저희가
선생님들의 요청이 많다면 저 위젯을 좀 더 발전시켜서 예를 들어서 사진에 고양이가 카메라에 등장하면 충분히 훈련시킨 다음에 야옹이라고 마이크로비트가 소리를 낸다든지, 개가 등장하면 멍멍이라고 짖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전번에 쓴 책처럼 개의 슬픈 표정, 개가 어떤 슬픈 행동, 기쁜 행동, 배부른 행동을 할 때 그거에 따른 마이크로비트에서 집사 밥 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를 해보시라는 게 저희의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